10명 중에 9명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매년 대입 면접에서 물어본 시사, 어떤 시사를 많이 물어봤고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1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이제 시사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사를 물어본 대학교도 있고요. 어떤 대학교는 뭐 기본적인 질문, 자기소개하세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로 시작하는 대학교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대학교는 바로 생활 기록부 서류 기반으로 들어간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위권 그런 대학교, 그러니까 거의 인서울권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시사적인 질문을 물어보는데, 자,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출산 매년 물어봤습니다. 건동홍솔라인 건국대에도 매년 물어봤었고, 뭐 가천대도 당연히 물어봤고, 항상 저출산을 물어봤어요. 아시다시피 현재 그 대한민국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심각한 수준과 문제를 인식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대한민국 15년간 저출산 예산 규모가 약 2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0조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10명 중에 9명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서 저출산을 해결한다라든지, 아니면 주거비가 비싸서 지금 저출산이 안 되고 있던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라든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여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물어 봅니다. 면접 리허설 할 때. 만약에 너라면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해주고 양육비 지원해주면 애 낳을 거야? 라고 보면 여학생 10명 중에 10명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또 이 점도 그래. 그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아예 한 명 나오면 돈 얼마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반발했어요. 왜 여성들이 반발해서, 애기 낳으면 돈 준다라는데 여자 입장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반발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삶의 질에도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물론 요즘 여자들도 어쩌죠, 여학생들과 여자들도 모두 자신의 꿈이 있어요. 하고 대부분 뭐랬죠?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말이야.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또한 삶의 질이 하락할까봐서 그 점은 매우 큰 이유라는 점입니다. 더구나가 요즘 방송에서도 이제 뭐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삶을 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영향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여학생들과 여대생들 물어보면 그 영향도 무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출산으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실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 혼자 되는 일일까요? 국가 혼자서 2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해결되면서 저출산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는 확실한 뭔가 보장, 그러한 느낌을 좀 여성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건, 네, 맞습니다. 고령화 대안입니다. 현재. 지금 초고령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자, 현재 우리 뉴스를 보고 나면 일본의 고령화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좀 한국도 일본처럼 돼서 이러한 긴급성을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2025년도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게 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노인 그 전체 인구 20%를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국 5천만 명이나 잡았을 때 1천만 명 이상이 말 그 65세 이상 인구라는 점 좀 매우 심각한 거죠.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홈쇼핑 광고 보시면 갑자기 무슨 광고 많이 하죠? 치매 보험 광고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5년 전, 6년 전에는 암보험을 많이 팔았었죠. 근데 10년 전에는 어떤 광고 많이 했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홈쇼핑에서 뭐 총각김치, 간장게장, 꽃게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1인 가구를 반찬을 팔았는데 지금 트렌드는 막 치매 보험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뭐가 잘 팔려나 다 계산하겠죠, 그 사람들도.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인데, 현재 한국 의료 현황으로 보면 치매 환자를 케어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더구나가 치매 환자보다 더 걱정은 치매 환자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가족들도 케어가 필요한데, 현재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한국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이 고령화를 해결한 대안은 말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우리가 이런 노인분들 케어를 위해서 국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국가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가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업들이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 노인분들을 위한 목욕이라든지 노인분들을 간호라든지 그런 걸 독거노인들을 위한 거 거기에서 좀 더 사회적 기업가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몇 년 물어봤어요. 바로 촉법 선언입니다. 아, 이건 뭐 당연히 뭐 교육학과 지원 학생을 물어보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공계열 학생한테도 물어보고요. 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라고요. 자, 촉법소년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일단 촉법소년이라는 게 10세 이상과 14세 미만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년원 성취라든지 사회봉사 명령들의 보호 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심각하냐면 2014년에는 촉법소년 1.1%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 무려 3배나 뛰어서 3.1% 증가. 이건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상한 것이 또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소년 인구가 현재 저출산이니까 소년 인구가 줄어들까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년 인구가 줄어서 이제 관련 통계도 줄여야 하는데 경찰에 입건되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촉법소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이들 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법에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면접관 역질문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역질문이 있어요. 촉법 소년 범죄자들이 대부분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아니면 청소년 인권은 이러한 역질문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면접 그런 시사적인 답변 이런 질문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답변은 오히려 역질문, 카운터 질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해결 대안의 모습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라. 매년 입결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서 앞으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대부분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그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이는 마을 사람 전체가 키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에 찬성하지만 먼저 그 아이들이 범죄자의 길로 방치하지 않는 사회적 협조와 사회적인 분위 먼저 이전부터 빨리 해결하게 된다면 굳이 그런 범죄자 양성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는 뭐라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지만 그 아이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 환경을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불안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그것도 아이들이 구분을 못한 상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 환경에서 자기가 범죄자가 됐단 말이야. 그 환경을 아이들을 선택했냐 그 말이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단지 부모한테 맡기면 안 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게 성인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아프리카 속대 뭐라고요? 아이는 마을 사람 전체가 키운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촉법소년 이 세 개는 매년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특히 재심은 면접에서도 물어봤어요. 이제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매년 나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잘 들어서 여러분의 스타일로 가면서 답변을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